안녕하세요, 이명현입니다. 코스모스 이번에는 4개의 장을 한꺼번에 다룰 예정인데요. 10장의 제목이 영원의 벼랑 끝. 이게 뭔가 또 심상치가 않죠. 이번에는 천문학 90%, 그 다음에 고대사가 10%입니다. 천문학과 고대사 연결인데 여기에는 고대사가 왜 나오지 하는 의문이 드는 주제들이에요. 은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비유라는 건 항상 이제 어떤 걸 생략하고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이런 비유를 가끔 쓰거든요. 우주 구성원 중에 세포에 해당하는 것이 은하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기본 단위듯이. 왜 그러냐면 은하라고 하는 단위는, 은하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타원체로 생겨 있는 타원 은하가 있고요. 나선팔에 있는 나선 은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불규칙하게 된 불규칙 은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기 모양도 사실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이 은하를 제가 세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은하라는 단위가 사실은 하나의 별의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요. 은하의 구성원은, 거기에 이제 우리는 별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태양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집단을 은하라고 불러요. 좀 큰 은하는 더 많이 모여 있고요. 작은 은하는 조금 있지만 어쨌든 대략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천억 개의 태양계 같은 행성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별에는 행성들이 다 달라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요즘 관측적인 외계 행성 통계를 보면 거의 50%의 별들이 하나 이상의 행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별들은 여러 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행성의 숫자가 별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단지 우리가 관측하기 어려울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은하라는 것에는 이제 기본적인 은하 구성원은 태양계 같은 이제 그런 항성계, 행성계라고 부르는 시스템이고요. 그런 게 수천억 개가 모인 집단을 이제 은하라고 부르는데,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모여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여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려면 중력적으로 결합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 은하의 중력보다 을 거스르고 더 빨리 움직이거나 이런 애들은 튕겨져 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날아가 버렸을 거고, 거기에 버티지 못한 애들은 돌다가 중심 부분으로 추락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애들은 나름대로 현재 상태의 균형을 유지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 은하의 예를 들면, 우리 은하에 이제 중심부가 있고요. 블랙홀이 있어요. 좀 약한 블랙홀이 있고요. 여기서 빛의 속도로 3만 년 정도 떨어진 곳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아마 초속 한 30km 정도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태양은 초속 한 220에서 250km 속도로 은하 주위를 돌아요. 또 돌면 한 2억 년이 넘게 걸립니다. 한 번 도는데. 이렇게 도는 애들이 엄청 모여 있는 애들이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는 이제 나선 은하예요. 나선팔에 있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언급했던 성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별을 만들게 되고 또 별이 조금 가는, 얘네들은 이제 기체와 먼지인데, 그 성운에 있는 기체들이 별의 총 질량의 한 10% 정도 돼요. 그리고 또 먼지는 이 기체의 대략 10%. 그러면 우리 은하라고 하는 그 구성원이 그런 먼지들, 성간 먼지, 별 먼지, 얘네들이 있다 그러면 걔네들의 10배 정도의 기체, 성운을 이루고 있는 게 있고요. 성운은 그래서 기체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별이 되어 있는 것들이 그거의 또 기체의 10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다냐?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이 또 이 모든 것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 있어요. 암흑 물질의 정체는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암흑 물질 얘기하자면 또 날밤을 새야 되니까 여기서 그 구성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암흑 물질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에요. 물질은 물질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빛을 반사하거나 빛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물질이기 때문에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적으로 작용을 하는 걸 통해서 있다는 걸 알고,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정체가 뭘까는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별 같은 물질의 10배나 있다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거 자체도 또 되게 경이로운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이 은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있으니까, 은하 속에는 성운이 있고 그 성운 속에도 별이 생기고 그 별들이 또 죽어서 성운이 되고
그 별 먼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전체 중력을 작동시키는 암흑 물질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별의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독립된 생태계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은하를 우리 몸의 세포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은하 이야기가 참 그러니까 은하 이야기는 언제 봐도 재미가 있고요. 또 은하가 우주의 세포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팽창 우주론이 드디어 나와요. 팽창 우주론이 나오는데 팽창 우주론은 이 순간에도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주가 조그맣게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팽창 우주라고 그러고 빅뱅 우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쟁점은 빅뱅 우주는 뭐 우주가 그렇게 크게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원소들이 생겨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이 그 긴 세월이 지나면서 이때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 지금 달라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980년 당시에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팽창할 건지 팽창하다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할 건지 또는 팽창해가지고 어느 임계점이 도달하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세 가지 경우가 구분이 안 되고 있었어요. 우주의 운명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칼 세거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우주에 팽창하는 힘보다 우주 속에 있는 우주 구성원에 대한 물질이 양이 더 크면 당연히 잡아 끄니까 우주가 팽창하다 멈추고 수축할 것이야. 이걸 닫힌 우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랑 각 안에 있는 중력, 물질에 의한 중력의 크기가 비기면 어느 순간에 멈추고 안정된 평평한 우주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질의 양이 팽창하는 힘을 붙잡지 못할 정도로 적으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될런지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다 써놓고 어떻게 될지 앞으로 찾아봐야 될 거야 이랬거든요. 드디어 밝혀냈어요. 1998년에 멀리 있는 초신성들을 관측해서 우주가 팽창하는 패턴들을 다시 보니까 우주가 영원히 팽창을 해요. 근데 그것도 가속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한 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그래서 칼 세이건 시절에는 쟁점이 되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제는 새롭게 밝혀진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장입니다. 11장은 제목이 미래로 띄운 편지입니다. 미래로 띄운 편지인데 생물학이 80%, 편지인데 그다음 역사학이 10%, 천문학이 10%. 여기서 또 칼 세이건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가 다시 등장합니다. 도서관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 책에 도서관 이야기를 쓰기 전에 도서관 이야기를 지겹도록 쓴 책이 있어요. 에덴의 용이라는 책입니다. 에덴의 용이라는 책은 그 플루처상, 넌픽션 플루처상을 탔던 책인데 그 에덴의 용이라는 책의 주제가 인간지성 발달사입니다. 인간지성 발달인데 사실은 이 챕터가 그 챕터의 그 요약판 또 확장판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인류 지성 발달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문명을 건설을 했고 이렇게 발달해 오게 된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처음 시작은 생명의 탄생이겠죠. 생명의 탄생이면 DNA, 우리의 유전자, 그 속에 이제 어떤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개체가 군의 그 밀도가 달라지면서 종이 변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NA 속에 어떤 기능들이 각인이 되는 거죠. 각인이 되는 꼭 그것이 유전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 오는데 굉장히 더딘 작업이에요. 호모사피엔스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어떤 다른 종으로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더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에 되게 천천히 벌어지는 것이 진화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진화하지 않고 당대에서 지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뇌. 그래서 원래 처음에 뇌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신경이랑 뇌를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전의 뇌는 어떤 생명체가 있으면 이렇게 쭉 긴 생명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신경이 마디가 균등하게 있어요. 그러면 중앙 집중된 뇌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신경 마디마디에 온몸에 뇌가 퍼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에너지를 한쪽에 몰아줘서 뭔가 좀 복잡한 일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한 곳에 점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라고 하는 중앙 집중 장치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이 뇌는 DNA가 변하지 않더라도
뇌 가소성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대에 우리가 머리를 공부를 하고 갈고 닦아서 어떤 것을 성취해서 공부도 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게 하고 그 개체는 죽지만 어쨌든 당대의 DNA가 변하지 않지만 이 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인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심피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두엽이 생기면서 지적인 능력을 할 수 있겠죠. 악어는 갖지 못한 그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도 당대에서 그렇게 발전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한 진화를 통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보기에 인류 지성 발달세의 처음은 당연히 그렇게 왔는데 이게 DNA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뇌라고 하는 중앙 집중 장치를 생명체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혜택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에너지가 모이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의 양육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소 같은 애들 태어나자마자 꾹꾹꾹 그러고 막 기어가고 다른 대부분의 애들이 그러잖아요. 육아 기간이 너무 길어요. 우리는 왜 그랬을까? 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미리 프로그램 되어 있고 그쪽으로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포기한 거죠.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포기하고 뇌를 쓰도록 집중시키니까 태어나서 애는 정말 무기력하게 짝이 없어요. 그거를 기꺼이 육아를 통해서 우리가 긴 세월 동안 길러내서 결국 뇌 발달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멋진 지성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살면서 다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아인슈타인도 죽고 칼세이건도 죽고 그런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은 도서관에 주목을 합니다. 몸 바깥에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과 지성의 체계를 보관하는 거죠. 보존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당대의 옆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도 있지만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한 개체는 소멸하지만 인류 전체로서의 지성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느 영장류도 어느 유인원도 우리가 지적이라고 얘기하는 돌고래도 침팬치도 도서관을 갖지는 못했어요. 뇌는 있어요. 그들도 도구를 사용하고 트릭을 쓰고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전수하기도 해요. 옆에 교육시키기도 하지만 대대손손 보존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생각하기에 이 도서관의 출현이야말로 우리가 뇌 바깥으로 뇌를 꺼낸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인류가 지금의 인류가 되고 우주 탐사를 하고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이런 게 되어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 뇌에 의존하지 않고 바깥으로 뇌를 꺼냈다 아니면 공동의 뇌를 만들었다 이거라는 거죠. 그게 도서관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 칼 세이건이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서 주구장창 도서관 이야기를 하고 알렉산더의 도서관 이야기를 하고 뭐 이야기했는지를 아마 이번 장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도서관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대뇌 피질이야말로 인류가 꿈꾸는 모든 우주 여행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맥락이 비슷하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문명의 지속성 여부는 전적으로 공공도서관에 제공하는 우리의 기부 규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 대한 사랑과 물론 이제 지금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기능이 오프라인 도서관뿐 아니라 뭐 우리 알카이빙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긴 하지만 이게 우리 인류가 지속하고 앞으로 이런 문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찰을 통해서 이 사람의 경험을 통해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기능을 하는 게 도서관이다. 도서관에 기부하라 그러잖아요. 공공의 기부를 해서 인류 공통의 아마 그거 기억하실 겁니까? 제가 종으로서의 인류란 단어를 썼잖아요. 칼 세이건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친구, 내가 경쟁해서 이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종이 전체적으로 가서 이 지구를 대변하고 대표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타자이자 형제 자매인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아서 교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맥락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갖추고 있는 도서관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정보들을 대대손손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의 결정체였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타 없어졌으니까 칼 세이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도서관이
좀 과장하자면 코스모스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도서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챕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12번째 장의 제목이 은하 대백과사전입니다. 짐작하실 거예요. 은하라는 것이 그 우주에서의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 구성 단위고 세포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태양계에 살고 있으니까 각 별에 살고 있는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우리보다 더 뛰어난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백과사전이라는 거는, 백과사전이라는 게 이제 어떤 지식의 총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칼 세이건이 살던 당시에 믿음이 있었을 테고, 그런 것들이 지구에서 우리 도서관을 구축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도서관을 구축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적인 문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할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용이라는 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맥락으로 책이 한 권이 쭉 나옵니다. 나와서 도서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70년대 책인데 인공지능에 의한 얘기가 나오고 외계 지적 생명체까지 이어갑니다. 이게 DNA부터 시작해서 뇌, DNA 하니까 분자생물학이죠. 뇌과학이죠. 그 다음에 이게 도서관으로 나오게 되면 문화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계 지적 생명체 나오고 인공지능 나오고 뭐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어떤 지적인 문명사를 얘기하면 어떤 철학적인 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칼 세이건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결국은 우주로까지 뻗어나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쓴 책이 에덴의 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에덴의 용이라는 책이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 필독 도서로 항상 지정이 된다 그래요.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스모스의 그늘이 너무 커서 코스모스 이외에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에덴의 용이라는 책은 또 좋은 책이고, 저는 이제 칼 세이건과 앤드류 안이 항상 자기들의 최고의 책, 두 사람이 합작한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12장 얘기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는 과학사 10%, 역사학 10%, 정치학 10%, 천문학 70%, 은하 대백과사전, 그냥 한마디로 다시 번역하면 우주지성의 아카이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칼 세이건 시대부터 지금까지 와서 이 도서관이라는 게 우리는 단순히 책이 많이 끼워져 있는 어떤 오프라인의 장소로 도서관이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디지털 라이브러리 이렇게 써서 정보의 어떤 그 아카이브로 지금 생각하잖아요. 뭐 책을 그대로 읽기보다 그 책들이 다 디지털화 돼 있기도 하고, 지금은 사실은 책이라는 매체보다도 다른 어떤 비주얼 매체라든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고 도서관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첨단의 매체로 저장이 된 거잖아요. 뭐 이렇게 그 파피루스에 하다가 종이가 되었다가, 뭐 지금은 이제 그 전에 필름 같은 거 이런 걸 찍어 갖고 했다가 지금은 디지털화 시켜서 아카이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온 것들은 결국 도서관이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언어로 했지만 결국은 아카이빙에 대한 얘기고, 아카이빙을 한 것은 정보를 구축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지성의 폭을 넓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칼 세이건이 자꾸 인공지능 얘기도 하고 디지털 얘기도 하고, 실제로 책을 읽어보시면 그 정보의 양을 다 비트로 계산을 해요. 이 책 한 권 속에는 뭐 몇 비트가 들어있으면 우리의 정보를 얼마나 넣을 수 있게 해서, 칼 세이건은 이 정보라는 개념에 엄청나게 먼저 깨친 사람이고 그 도서관을 정보의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것이 점점 발달하면 이제 지구를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문명이 또는 다른 우리보다 앞선 문명이 이 도서관 개념에서의 아카이빙을 밀어붙여서 궁극적으로 만든다면 이 우주에 있는 많은 과학적인 사실로부터 얻어낸 과학적인 진실까지를 담고 있는 어떤 정보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거죠. 어떤 형태가 될지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 않아요.
예전에 도서관 그런 걸 할 때 이 사진으로 찍어서 하는 거 정도까지 상상을 했지, 지금처럼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거 못했듯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디지털 라이브러리의 어떤 정보의 어떤 버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기껏해야 뭐 양자 컴퓨터니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더 발달한 것은 상상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의 궁극에 있는 것을 은하 대백과 사전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알카이빙하는 도서관의 우주적인 버전인 거죠. 그걸 상상하고,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상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알아차지지 못한 우주의 사실,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그들이 성찰을 통해서 알아낸 진실들이 담겨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은하 대백과 사전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못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기술적 사춘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명이 건설이 됐지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우리의 문명을 길게 잡아야 5,000년? 석기시대까지 해가지고 돌도끼까지 쳐도 10,000년? 농업혁명 10,000년? 이 정도잖아요. 그 정도의 문명인 거고요. 전자문명은 뭐 1901년에 상업적인 라디오가 전파를 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쳐도 100여 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에서 이런 기계 문명, 정보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린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좀 더 커야 돼요. 기술적 사춘기라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과대평가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은하 대백과사를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더 문명이 발달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의 이런 개연성의 추론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구축해 놨을 것 같고, 우리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그것에 접근을 해서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한간하게 도약하는 문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맥락상으로 칼 세건이 오랫동안 꿈꿔오던 것들의 바람이자 뭐 이상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장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장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칼 세건이 잘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잘 왔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공상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장에 대해서 되게 그 평가를 낮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좀 극과 극인 것인데, 저는 은하 대백과 사전이라고 부르는 고 상징화시킨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지향점을 얘기해 주는 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초가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는 게 상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칼 세이건이 어쩌면 다른 것에 비해서 개연성이 좀 떨어지고 자신의 그런 바람을 많이 넣어놓은 은하 대백과 사전이지만, 어쩌면 저런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칼 세이건이 가지고 있는 미덕과 장점이자 그의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리하여 지구상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외계 문명과의 교신을 이룩함으로써 지구 문명도 은하 문명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행위 또는 외계 지적 생명체에게 우리를 알리는 행위는 은하 구성원으로서 은하 대백과 사전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적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자 권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이런 말입니다. 여긴 좀 복잡하네요. 정치학 40%, 과학사 10%, 심리학이 10%, 생물학 20%, 천문학 20%. 이제 정리를 하는 장이잖아요. 제목이 누가 지구를 대변할, 이렇게 끝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총체적인 총합편이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챕터에는 지구 문명의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지구 온난화 문제를 비롯해서 당시 핵전쟁의 위협 같은 것들, 그런 위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하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 세이건의 궁극적인 주장은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정말 지구는 밖에서 보면 연약하게 작게 없고 정말
하나의 하찮은 점 같지만 우리가 한참 얘기했던 우주를 머금고 있는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싸워서야 되겠냐. 그리고 그렇게 싸운다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데 돈을 쓴다는 것이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국방 예산 줄이고 그런 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얼마인데 거기서 이걸 안 해도 되니까 이만큼 줄이면 우리는 화성 탐사를 3번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를 피니까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우주 탐사를 해야 돼. 우리는 거기다 마땅히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쓰고 있는 국방 예산 이만큼 있고 쓸데없이 경쟁하느라 그래. 서로 경쟁만 안 하면 이만큼 줄일 수 있는데 그 남아도는 돈을 가지고 기아 해결하는 데도 쓰고 온난화 해결하는 데 쓰고 우주 탐사도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자 이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협상가로 나서기도 하고 그런 거를 얘기하고 다니는 메신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이제 총체적으로 나오고 이런 단어를 이제 결국 쓰는데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게 충성해야 한다. 아니면 그 누가 우리의 지구를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자각을 했어요. 외롭게도 이런 자각을 한 유일한 지구 종은 인간이에요. 이게 좀 아쉬운 게 네안데르탈이 그냥 멸종 안 했으면 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살아있고 소바인도 살아있고 그러면 지금 스타트rek에 나오는 막 그 다양한 것처럼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지구가 됐을 것 같아요. 다른 종이 살아서 같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저는 벅찰 것 같아요. 아쉽지만 우리는 그냥 유일하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종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런 여러 다양한 종 중에서 이런 깨달음을 갖고 그렇게끔 뇌가 발달한 종으로서 마땅히 다른 종들을 대표해서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토대가 되는 이 지구에게 충성해야 되고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우리가 대변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지적 생명체에게도 알리고 외계 지적 생명체에 알리고 마땅히 그들을 찾아 나서는 모험도 해야 되고 그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결국 돌아와 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그 단어를 되게 아끼고 안 썼는데 행성으로서의 지구. 우리는 그냥 지구는 지구고 화성은 행성이에요. 근데 지구는 태양계의 한 행성이잖아요. 사실 도심에 살고 시골에 산다 하더라도 들판을 보고 뭐 농사를 짓고 또는 산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자연 환경에 노출돼서 살고 있고 좀 더 인공적인 도시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지 행성이라는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행성의 지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척박한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 가거나 저는 그 칠레 같은 곳이나 히말라야 같은 데 가셔서 특히 거기서 개기일식을 보시면 개기일식으로 가면 이거는 정말 다른 어떤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지구가 아니라 행성 지구에 와 있구나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행성 지구 그렇게 하면 태양계 전체로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성으로서의 지구에 대한 어떤 자각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책이 또한 코스모스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구인은 우주 시민으로서의 지구인에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게 코스모스가 갖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고 전체를 일괄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